내 딸 마야를 돌려주세요. 갑자기 그녀는 조용한 집에서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존이 세상을 떠난 후 내 아들 존의 배우자였습니다. 그녀는 우리 집을 떠나 다른 남자와 빨리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그녀가 떠날 때 여전히 슬퍼하면서 그녀는 우리를 떠났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랑하는 손녀 마야는 연약했지만 나는 존 대신에 온 마음을 다해 그녀를 사랑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이후 몇 년이 지났고 멜리는 어머니로서 마야를 되찾을 자연적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내 삶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멜라인 한때는 마이어를 버렸지만 이제 그녀를 다시 데려오고 싶어도 나는 불신이 가득해 마이어를 부드럽게 안고 있다. 나는 엄격한 시선으로 멜라인을 보았다. 결코 마이어를 그녀에게 맡길 수 없었다. 나는 레이첼 54세 이제 2년이 되었다. 사랑하는 남편을 병으로 잃고 이 넓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크다고 느껴지지만 계속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들 존이 한때 동거를 제안했지만 그의 아내 멜라인은 나와 함께 사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멜라인은 분명히 나를 싫어했기 때문에 존과 나는 여전히 그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의 가족, 특히 내 손녀 마이어가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머물렀을 때 마이어가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이어가 성장하면서 멜라인과의 불일치가 더 자주 발생하여 우리 관계가 긴장됩니다. 마이어는 여자이므로 좀 더 여성스러워야 합니다. 멜라인은 마이어에게 프릴이 달린 부드러운 천 드레스를 입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활기차고 활기찬 소녀인 마이어는 그런 드레스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내 반 친구들처럼 움직이기 쉬운 옷을 선호해요. 물론 그렇게 합시다. 당신을 위해 뭔가 생각해 볼게요. 나중에 존이 어렸을 때 입던 바지를 발견하여 마이어에게 맞도록 변경하여 새 것으로 주었습니다. 온마야는 바로 입었어요. 조금 보이시해 보였지만 새 옷이 행복하게 포니테일을 휘날리며 매우 기뻐했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야의 미소를 보며 마음껏 즐겁게 노는 모습이 너무 기뻐요. 행복하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이를 본 멜리는 눈에 띄게 화를 냈습니다. 마야는 이게 무슨 옷인가요? 여자가 이런 바지를 입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할머니가 특별히 저를 위해 만들어주셨고 마야가 슬픈 목소리로 대답하자 분노로 얼굴이 흐릿해진 레이첼 제발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에게 맡기세요. 우리는 그녀의 부모입니다. 마이어는 그것이 중요한 전부입니다. 지금 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나는 멜라인이 깜짝 놀라 소리쳤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마이어는 소란을 듣고 재빨리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옆방에서 무슨 일인지 급하게 말하다 왜 그렇게 시끄럽게 논쟁하는 겁니까? 마야가 좋아한다면 엄마가 마야에게 이 바지를 입게 했죠. 그게 중요한 거죠. 멜라인은 제이엔에게 처음에는 그것이 큰 문제인 것처럼 어필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서 압도당했습니다. 자는 확실히 분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가 아주 사소한 일로 이 모든 것을 말한 것을 듣고 나는 당신이 이 집의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계속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울었고 이 존을 보고 빨리 가버렸어. 괜찮아 알겠어. 앞으로는 더 조심할게. 그리고 엄마는 조금만 더 조심해. 마야는 손녀지만 우리 아이가 먼저야. 존이 멜린과 함께 내 아들 옆을 지켜보는 제이에는 항상 깊은 충격을 받았어. 마음씨 착한 멜리는 마야의 바람과 취향을 계속 무시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옷을 입혀주었다. 마야는 멜린을 위한 옷 입히기 인형처럼 되어갔다. 마야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꾸짖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듯했고 더 이상 욕망을 표현하지 않았다. 바지 입으라고 마야. 그 옷은 밖이 너무 따뜻해서 덥지 않아. 괜찮아. 엄마가 골라준 특별한 드레스라서 입어야 해. 마야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땀이 눈에 띄게 흘렀다. 레이첼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 때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이 확실히 여름 더위에 적합하지 않았어. 웃는 얼굴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괜찮아 할머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마야는 갑자기 열사병 증세로 쓰러져 병원에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사는 더위를 대비해 옷을 너무 많이 입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의사 메이다인의 경고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단지 마이어가 자신이 좋아하는 옷을 입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견뎌온 사람이 마이어라는 것을 깨닫고
내 변호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멜라인이 그렇게 눈치채지 못하고 비난을 전가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달에 제이앤과 마이어를 고려하여 의사에게 진실을 말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제이앤은 면회가 어려울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예정된 가족 모임 날에 갑자기 일이 있어서 나는 이해했고 그달의 가족 교류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달 오후에 예정일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야가 경찰과 함께 갑자기 우리 집에 나타났습니다. 이 손녀가 방황하는 것을 발견하고 구금했습니다. 충격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여기 혼자 계십니까? 마야는 불만스러운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댁에 혼자 가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라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멜린 마야를 혼자 내보낸 마야는 겨우 6살이었고 길을 잃거나 위험한 상황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마이어가 존에게 연락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깊은 슬픔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고통은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전화 너머로 뚜렷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마이어와 함께 있는 멜라인을 믿을 수 없습니다. 엄마, 내가 앞으로 이 중요한 일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곧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제이앤과의 이 대화가 우리가 전화를 끊은 후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이앤은 집으로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제이앤은 이 세상을 떠나기엔 29살밖에 안 돼서 존 아니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내 앞에 있는 현실을 믿을 수가 없어 쓰러졌어. 할머니 괜찮으세요? 내 상태를 눈치채고 마야가 걱정스럽게 내 손을 잡고 다가왔어. 존이 장례식 멜라인이 마이어를 데려가기 전날 아침에 나는 그녀를 꽉 안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마이어는 우리 딸입니다. 내가 그녀를 데려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게 최선이라고 확신합니까? 정말 마이어를 어머니에게 맡겨야 할지 몹시 고민했습니다. 올바른 결정 할머니. 안녕 마야. 왜 그래? 넌 너무 말랐어. 존이 죽은 지 한 달 뒤에 멜린이 마야를 데려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그녀가 놀랄 만큼 살이 빠졌고 한때 그녀의 활기찬 영혼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충격을 받았어. 마야가 기다리고 있었어. 아빠가 밥도 안 먹고 돌아오셔서 살이 너무 많이 빠졌다고 그 상태로 방치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메린이 방치했다고 비난하는 게 분노를 느꼈어요. 변명은 단순한 책임 회피처럼 들렸어요. 마야도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녀가 우리 집에 혼자 왔을 때 입었던 옷. 존의 장례식에 그녀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기억하고 그 이후로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했습니다. 불행히도 내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마야는 당신이 요리하면 반드시 먹을 것입니다. 그녀는 나보다 당신을 더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책임을 져버렸기 때문에 내가 멜린에게 거칠게 말했기 때문에 그녀는 오늘 밤 나와 함께 있으라고 말하려고 힘이 빠진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야는 무엇을 드시겠어요? 카레라이스. 마야가 약하게 대답해줬어. 소원을 들어주고 상냥한 미소로 응해줬어. 카레라이스. 그럼 오늘 밤은 특별히 만들어줄게. 정말 고마워 할머니. 오랜만에 마야의 미소를 보니까 메린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 조금 안도감이 들었어. 다음날 아침 불만스럽게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둘 다 없어졌다. 이미 둘 다 떠났다. 깊은 한숨을 쉬었다. 멜리는 왜 아무런 인사도 없이 떠났을까? 그녀의 이기적인 행동이 나를 짜증나게 했지만 나는 곧 큰 기쁨을 느끼며 상냥하게 웃었다. 오랜만에 마야와 함께 하지만 한 달 만에 마야가 어떻게 됐는지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않은 듯 어질러져 있는 게 걱정이 되던 중 갑자기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할머니. 마야 목소리를 듣고 나는 서둘러 그쪽으로 갔다. 입구에 웅크리고 있는 그녀를 발견하고 내가 다가가자 그녀는 눈물 범벅된 볼로 올려다보았다. 엄마가 앞으로는 너랑 같이 살자고 했어. 정말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웠어. 멜린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했어. 모성애가 의심스러웠지만 상상도 못했어. 자신의 딸을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나는 멜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들린의 전화는 더 이상 서비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헤매고 있었지만 마야를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가족이라 마야를 모시고 새 생활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시간이 흘러 4년이 지난 어느 날 아침 할머니 저는 이제 학교 갑니다. 내 건강 조심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평소처럼 마야를 힘차게 바라보았습니다. 충격적인 그날 이후로 배낭을 메고 학교에 갔다. 나는 그녀의 필요를 배려하는 엄마가 되었다. 다행히 미아는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고 학교에 배웅한 후 밝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열심히 일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시간 계산대에서 바쁜 와중에도 마야를 위해 애쓰는 마야는 항상 내 마음을 밝게 해주었고 어느 날 일하던 중에 전화가 걸려서 급히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누구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전화가 왔다. 업 재혼했으니 마야를 돌려주세요. 마야를 꼭 안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지 냉랭하게 멜린을 쳐다보며 남편과 의논한 끝에 마야를 데려가기로 했어요. 결국 나는 그 사람의 엄마니까 당연해요. 마야를 데려가자 마들린의 자기중심적인 발언에 내심 충격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마야를 버리고 사라졌다가 이제는 다시 데려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마야는 조용히 머뭇거리며 말했다. 멜린은 기대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야, 오랜만이야. 나를 기억하니? 나는 내 엄마 이모야. 너는 누구냐? 마야는 불안한 표정으로 멜라인을 바라보며 한결같은 시선으로 내 얼굴이 깜짝 놀랐다. 마야, 나를 이모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는 내 엄마야. 같이 계시던 할머니, 내 진짜 엄마는 이제 없어. 4년이 지나서 이 제 10살이 되니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마야의 말. 마야는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이 성장했고 특히 어머니에 대한 괴로움 속에서 말이지 멜린. 마야 할머니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지만 마야가 자신의 진정한 감정에 대해 침착하고 분명하게 남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난 4년 동안 그녀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이 진정으로 그녀에게 닿았으니 제발 나에게 당신을 낯선 사람처럼 보이게 놔두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멜라인, 내가 이 말을 계속해서 말했잖아요. 충분히 이해했지요. 제발 포기하고 돌아가세요. 아니, 난 할 수 없어. 메린이 계속해서 울부짖는 어린아이처럼 소리쳤어요. 남편과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마야를 되찾겠다고 다짐했어요. 당신의 이기심은 마야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줄 수 없어요. 더 이상 내 분노를 참을 수 없어요. 유치한 논리에 결국 답답함을 드러냈어요. 이렇게 철없고 무책임한 사람에게 소중한 마야를 맡길 수 없었어요. 마야는 나의 소중한 가족이었고 그녀를 지키는 것이 내 사명이었죠. 제발 돌아가세요. 당신은 마야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나일 뿐입니다. 폭풍처럼 소란을 일으키는 중심자. 아니, 나는 그녀의 멜린이다. 분노에 떨면서 계속 외쳐주세요. 이모, 돌아가세요. 마야는 할 만큼 했어. 못 혼날까봐 싫다는 표정으로 마야가 말했다. 나를 데려가. 내가 전화해서 상황을 직접 설명할게. 이 마야는 멜린이 멈추기 전에 재빨리 일어나 멜라인에게 접근했다. 마야가 스마트폰을 낚아챘다. 마야, 멈춰. 여기 있다고. 내가 전화를 걸고 있다고. 절망의 울부짖음이 계속됐다. 벨이 울렸는데 갑자기 젊은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남편이신가요? 마야는 스스로 상황을 처리할 능력이 있었지만 당신과 얘기해야 해요. 나는 그녀에게서 전화를 받기로 결정했고 그 다음 정중하게 그 남자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제가 전 시어머니라고 전화했어요. 메리님과의 결혼 소식을 들었습니다. 콩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자분 분명히 헷갈리게 들려네요. 참으로 새 배우자에겐 전 남편의 입장이 어색할 수 있다는 말씀을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메시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아까 전화한 사람은 마야였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얘기하고 있던 아이입니다. 마야 남자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잠깐 그 사람과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멜린과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오해는 풀고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온다는 오해는 멜린이 그런 설명을 했다는 걸 알면서도 의구심이 들었지만 라이미소로 대답했다. 더 히트 오브 서머에서 그녀는 그녀를 열사병의 위험에 노출시켰고 그녀는 6살밖에 안 된 마야에게 혼자 나가서 그녀를 길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그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지 마십시오. 공황 상태에 있는 멜라인이 시도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되찾으려고 했는데 그녀가 실제로 그러기 전에 계속했습니다. 내가 마야와 함께 사는 이유는 내가 마야를 우리 집에 두고 온 뒤 모든 연락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갑자기 다시 우리에게 연락했을 때 매우 의심스러웠습니다.
통화 중인 남자가 사실입니다. 배우자의 과거 행동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분명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계속하기로 결정하면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로 멜린이 마야에게 적합한 어머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녀는 마야에게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꾸며낸 것입니다. 나에게 돌아오면 멜라인 당신은 그의 목소리가 지쳤습니다. 왜 멜라인은 왜 그동안 마이어를 혼자 내버려 두었나요? 시어머니가 이것이 진실이라고 말한 것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녀가 마이어를 나에게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실망한 것 같아서 전화를 끊고 싶다고 했다는 말은 충분히 들은 것 같아요. 당신과 결혼하는 건 실수였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함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게 이혼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는 하지 마세요. 마야는 자신의 얼굴이 10살 소녀답지 않은 차분하고 침착한 모습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집에 갈 시간입니다. 그냥 갈 수는 없어. 남편에게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마야를 다시 데려가야 해요. 나는 존보다 더 나은 수입과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아들을 모욕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내 분노는 거의 꺼졌는데 내 말로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했는데 제대로 먹지 않아서 심각한 영양실조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요리도 그만두고 집에도 안 와서 맨날 혼자였어. 마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멜린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소리쳤어. 걔는 자기 생각만 하는 게 분명했어. 의사가 만약 내가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했어. 그땐 더 단호했지. 넌 감옥에 갔을지 몰라. 이제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하지마. 정말 끔찍한 것은 내가 한 짓이야. 침착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어. 마야가 내 옆에서 떨고 있는 걸 알아차렸어. 내 옆에서 분노와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었어. 아무 말이나 하세요. 마야가 말했어요. 안 하면 이모한테 돌아가세요. 경찰에 다 신고할 생각이에요. 마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멜리는 아마도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비틀거리며 관련 방에서 나갔을 때 자신의 과거 행동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매들린이 현관문으로 나가는 걸 보고 일어서서 따라갔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 그 사람 정말 떠났나? 그래, 이제 가버렸어. 마야, 넌 정말 잘했어. 그래, 하지만 정말 무서웠어. 마야가 나를 안아주고 나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걱정스러울 정도로 날씬했던 그녀를 4년 만에 데려와서 지금은 건강해졌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그녀가 어머니의 가혹한 대우에서 해방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며칠 후 내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그녀와 함께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니고 집에서는 아니고 아내가 끼어들어서 정말 미안해요. 아니, 당신은 사태를 모르고 연루되어 힘들었나 봐요. 남자는 문 앞에서 깊이 사과했고 그 사이 멜리는 안절부절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당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사과해야지. 절대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남자는 종이 멜린이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재킷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다. 나는 그것이 이혼 문서라는 것을 깨달았다. 남자의 멜린에 대한 실망은 분명 잠깐 우리는 결정했다. 우리는 이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멜린이 남자에게 매달린 것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그는 침착하고 체계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행동을 보면 딸에게 사랑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과 계속 살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충분히 말해봐. 이 소란을 멈추세요. 한때 그녀를 며느리로 돌보았지만 이제는 실망감만 느낍니다. 멜라인,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남편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잔소리하지 말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멜리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변명하려고 애썼고 한때 그녀의 말에 휘둘렸던 남자는 이제 그녀의 본성을 알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감동받지 않았습니다. 제발 멜린, 그땐 우리 관계를 끝내고 싶어요. 배려가 부족했지만 변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부엌에서 도와주고 준비하고 싶어 처음 칼을 건네줄 때 걱정이 됐는데 요리를 하고 싶어 하니까 이 감자를 얼마나 크게 잘라야 할지 고민이었는데 크기가 딱 맞네요. 마야, 잘 썰고 있군요.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는 것은 마야와 나에게 항상 특별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카레라이스를 만들고 즐거운 식사를 했습니다. 마야는 중간 정도 매운 카레를 좋아합니다. 야채가 약간 고르지 않았지만
그것은 그녀의 노력의 증거였습니다. 감자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날. 성장한 걸 느끼며 잘났어요. 마야는 좀 불안한 것 같았어요. 할머니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의아해 고개를 갸웃했는데 마야는 몰래 웃었어요. 오늘은 할머니 생일이에요. 아 맞다. 잊어버렸다는 걸 깨닫고 얼굴이 밝아졌어. 내 생일 최근에 너무 바빠서 생각도 못했는데 마야는 오늘도 행복한 미소로 계속했다. 나 혼자서 너희들에게 카레라이스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정말 혼자서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힘이 난다. 의지하고 응원해주기로 했어. 모든 걸 너 혼자서 할 거야. 평소에는 같이 했었는데 오늘은 달라. 응응 오늘은 나 혼자 할 거야. 그냥 나를 지켜봐. 마야 할머니는 자신있게 선언했고 나는 할머니의 성장을 믿고 지켜봤다. 소파 가끔 주방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야채가 잘 안 잘려. 어떻게 괜찮아 마야 넌 할 수 있어. 진심으로 응원하겠다는 마음으로 마야는 기운을 되찾은 듯 칼을 꽉 쥐고 다시 자르기 시작했다. 야채를 다 먹은 후 능숙하게 고기를 볶기 시작했고 곧 기분 좋은 향신료 향이 우리 집 구석구석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끝났어요. 마야 수고했어요. 그래 최선을 다했어요. 할머니 마야는 갓 만든 음식을 정성껏 플레이팅하며 활짝 웃었어요. 그녀를 바라보는 카레라이스를 좋아했던 존이 생각났어요. 마야와 존은 음식에 대한 취향이 비슷했고 마야의 모습은 날이 갈수록 존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존이 이 세상에 준 소중한 선물 한 걸음 한 걸음 마야와 함께 걸어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이제부터 내 손자방이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눈치채는 게 좀 느린가요? 기억을 잃지 않길 바라요. 우리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나는 집 입구에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내 방. 내 큰아들과 그의 아내가 나를 조롱하는 동안 그들의 태도는 사악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이 집에서 쫓아내고 싶어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이사온 이후로 나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고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드라의 말과 피터의 웃음이 합쳐졌습니다. 놀리는데 큰 실수를 하고 있구나. 집 담보대출은 이미 다 갚았다고 생각한다. 기회를 이용해야겠다. 경멸적인 표정은 지금뿐인가. 이 집을 떠나도 정말 괜찮을까? 내가 머물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가세요. 그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아직도 당신이 여기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웃기만 합니다. 제 이름은 케이트입니다. 54세입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미혼모였습니다. 저는 2번의 출산과 2 아들을 키우는 이혼 과정을 겪었습니다. 내 큰 피터는 이제 30살이고 결혼했고 아이가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손자 소피어는 이제 막 3살이고 내년에 유치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작은 아들 카얼도 집을 떠났기 때문에 저는 자유롭게 내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새집도 구하고 육아도 비교적 일찍 끝냈어요. 일에 전념해서 꽤 많은 돈을 모았지만 오랜 가난으로 인해 아들들도 모르게 돈을 쌓아두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새 집을 샀을 때 놀랐습니다. 나도 당신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관리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엄마 나는 이미 안에 산드라가 있고 그럴 시간이나 여력이 없습니다. 나이를 생각해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무모하게 우리에게 부담을 더하지 마세요. 아들이 그런 말을 하리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를 키우는데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부담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외에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을 젊고 젊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이해합니다. 아마도 피터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중병에 걸리거나 아프면 나를 돌보고 싶다. 그런 아들을 위해 병에 걸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에게 필요 이상으로 의지할 생각이 없다. 큰 아들 피터는 항상 성격 문제가 있었지만 둘째 아들 칼은 성격에 문제가 있었다. 조용하고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카얼은 온화했고 별로 걱정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내가 그에게 과잉 보상을 해서 피터가 어렸을 때 더 부담이 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귀엽게 보였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그의 불필요한 말을 듣는 것이 실망스럽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그가 결혼하고 싶다고 처음 언급했을 때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아들과 결혼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기뻤습니다.
피터가 처음으로 그의 아내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 만나서 반가웠고 그녀가 들어서자마자 내 이름은 샌드러입니다. 그때 산드라가 방을 꼼꼼하게 관찰하면서 우리에게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소 좁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조금 낡았지만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생활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산드라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와, 이 집 피터가 말한 것처럼 정말 구식이다. 나는 충격을 받았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가족이 될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피터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냥 웃기만 했다. 내가 말했잖아. 그럼 끝내자. 인사하고 집으로 가세요. 잠깐만요. 밥 준비 중이에요. 같이 먹자. 미안하지만 엄마가 우리 안 오겠다고 인사하라고 해서 여기만 있는 더러운 곳에서 정말 밥 먹을 수가 없어요. 급하게 남겨둔 그 말과 함께 밥을 먹다 정성껏 준비한 잔치 앞에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내 마음은 공허함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누가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무례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첫 만남에서 시댁 식구들과 피터는 결혼식이 끝난 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허락할 수 있었는데 피터와 산드라는 얼굴을 전혀 보이지 않게 됐고 산드라를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불편함으로 인해 그들은 새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나 보다 별로 의욕이 나지 않았다. 잘 어울리는 그녀를 다시 만나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첫 손자의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그 작은 아기를 안고 방문 시간이 짧았음에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손주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는 들어봤지만 이제 직접 알았으니 그 작은 손자에게 소피아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주어졌다. 꼬마 소피아, 내가 그녀의 작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녀가 조금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피아가 성장하는 모습을 오래오래 지켜보며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지만 현실적으로 정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산드라의 부모님이 손자와 자주 만나서 마음이 더 아프고 어쩌면 며느리 부모님이 손자를 볼 기회가 더 많아졌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큰 아들이 있는 우리 가족은 유대감이 약해서 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러고 싶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이런 소박한 소망을 품고 연락하기로 했어요. 오늘은 오지 마세요. 할 일이 있어서. 그럼 언제 볼 수 있나요? 1년이 넘었어요. 엄마 안 만나도 돼요. 산드라 엄마는 소피아 할머니가 그 순간 그런 끔찍한 말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다행히 직업이 있었고 동료들과도 마음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가혹하다고 깊이 공감해주고 마음이 가벼워졌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야지. 동료가 제안한 그 조언에 감동받아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집에 있으면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자연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이사해 삶의 활력을 되찾는 TV 특집에서 나는 그것이 내 운명이라고 느꼈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풀타임 원격 근무로 전환하고 조용한 교외에 있는 아름다운 집을 샀습니다. 아들들에게 새 집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샌드러가 관심을 보이고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피아와 함께 예상치 못한 할아버지의 방문에 너무 기뻐했고 환경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소피아에게도 좋은 환경입니다. 산드라가 집을 둘러보는 모습을 관찰한 후에는 약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산드라가 집을 자주 방문했고 종종 나에게 소피아를 돌봐달라고 부탁하셨죠. 당신은 손자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겠군요. 그렇죠. 정말 기쁘지만 방문이 너무 잦은 것 같아요. 엄마 손녀를 너무 보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요. 왜 말을 합니까? 그렇게 피터와 산드라는 아이를 맡기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것처럼 얘기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몇 번씩 아이를 돌보는 것이 점차 일상이 되었고 개인 시간도 거의 사라졌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피로와 여유 부족으로 지쳤다. 자, 오늘도 소피아 잘 부탁해. 안녕 산드라. 어제 얘기한 것 같은데 몸이 안 좋아. 감기야. 뭐야. 그런데 오늘 친구랑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갑자기 이런 말 하면 곤란해. 나 미안하지만 소피아를 데리고 가주세요. 친구들도 이해할 거라 믿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무책임하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산드라가 자신의 아이를 나에게 밀어붙이는 행위를 나의 무책임함과 비교하고 싶었지만 나는 그 일에 너무 약했습니다.
산드라가 소피아를 나와 함께 두고 나간 날은 오후 10시가 넘었다고 주장하는데 열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고 내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소피아는 결국 소수였습니다. 결국 샌드러는 자정 근처에 그녀를 데리러 왔고 내가 불평하지 않는 것을 보고 심야 픽업이 더 빈번해졌고 때로는 밤새 소피아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 대신 산드라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절대 난 원하지 않아. 내가 처음에는 기뻐했지. 그렇지 않았어? 하지만 매일 아이를 돌보는 건 너무 과중한 일이야. 너도 알다시피 너는 정말 이기적이야. 너 스스로 이걸 원했잖아. 난 할 수 없었어. 그 대화 이후에 왜 내가 매일 아기를 돌보고 싶다고 생각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이삿짐 회사가 많은 물건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이사에 대해선 아무것도 들어본 적 없어요? 엄마가 걱정했어요. 소피아와 함께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피터와 그의 가족이 우리 집으로 이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뻔뻔함에 경악했지만 이사하는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가 완료된 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기 사람이 많아서 괜찮아. 이 집은 충분히 크고 게다가 여기가 너무 좋아. 산드라는 이미 자기 집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고 소파에 앉아 자신 있게 그렇게 말했고 소피아는 내 사이에 서 있었고 산드라는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혼자 살기를 고대하면서도 순진한 눈빛을 바라보는 말 나는 이제 돌연 큰아들 가족 산드라와 함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늘 육아로 바쁘게 지내던 전업주부 집안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엄마. 핑계로 식사 준비는 다 나한테 맡겼음 물론 장보도 한 번도 못 받았고 내가 그 사람들 손에 노획물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원격 근무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출근했다. 사실 통근 케이트 완전 원격으로 일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미안 나 지금은 사실 좀 바빠서 사실 일이 좀 바빴어. 새로 신설된 부서장으로 부임해서 퇴근하고 어느 날 저녁 엄청 바빴어. 시간이 지나서 긴 하루를 보내고 밤 11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혼란스러워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내 방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즉시 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방에 있어야 할 모든 소지품이 소피아의 물건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소피아는 내 방의 작은 침대에서 조용히 자고 있었습니다. 손녀방으로 변의 충격을 받고 꼼짝도 하지 않고 입구에 서 있다. 웃음소리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산드라와 피터가 함께 희죽희죽 웃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어이가 없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내 물건은 다 어디로 갔는가? 거의 모든 소지품을 버리고 마음에 드는 가구와 가전제품만 보관하는 것이 대부분 별로 가치가 없어서 팔아서 돈을 많이 벌지 못했습니다. 재활용 가게에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물건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돈이 너무 적어서 그 말을 듣지 못한 대가로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깨달은 것은 당신이 아침 일찍 나갔다가 늦게 돌아오는 이 집에서 나를 쫓아내려는 것이었습니다. 밤이니까 여기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날 집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거야. 이제서야 깨닫는 거야? 좀 더 예민해져야 할 것 같아. 어쩌면 기억력이 흐려질 수도 있으니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마세요. 이 여자 악마 같았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고 남아서 맞서는 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너 정말 나를 이 집에서 쫓아내는구나. 그래. 우리 이제 여기서 살게 이제. 생각해봐. 이건 부모의 마지막 효도 행위입니다. 조용히 떠나주세요. 저는 그들의 이른바 효도의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위해 어떤 일을 해준 기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케이트를 떠나도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다음날 아이를 돌보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용한 작은 아들 칼의 집에 갈까도 생각했지만 그에게 여자친구가 있는지 강요하고 싶지 않아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날 밤 근처 비즈니스 호텔에서 산드라와 피터는 내가 집에서 쫓겨난 것을 큰 건배로 축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상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두꺼운 피부를 가진 사람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다음 날 호텔방에서 혼자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직장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지만
동료들의 이해와 지지에 힘을 얻었습니다. 엄마 집 이름을 피터로 바꿔주실 수 있나요? 곧 나한테 전화해서 집 소유권 이전에 대해 물어봤어. 사실 나도 너한테 얘기하고 싶었어. 너 정말 내가 이전하길 원해. 똑같은 건 다시 묻지 마. 너 떠날 때 결정됐어. 그냥 빨리 절차를 진행해. 모두 그렇죠. 서류는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요청대로 즉시 처리하고 예상대로 며칠 후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또 다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케이트, 이게 무슨 뜻인가요? 당신이 우리를 속인 대출에 관한 것인가요? 만나서 얘기하자. 그 사람들이었죠. 나를 속이고 집에서 쫓아낸 그 사람은 직접 이야기해야 한다고 느껴 산드라와 피터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 소피아는 산드라의 부모님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산드라와 피터는 분명히 대결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케이트는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변호사 샌드러와 피터가 변호사를 보고 놀랐을 경우를 대비해 LA 변호사를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변호사가 제시한 상태에서 나를 조종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고 그들의 동요가 분명했고 그들의 계획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에 좌절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대로 원활하게 제3자를 고용하여 더 공정한 토론을 보장하도록 변호사를 데려온 이유는 특히 부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허가 없이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귀하의 태도라면 이 회의는 불필요합니다. 나는 원래대로 떠날 것입니다. 방을 나가려던 산드라가 피터를 살짝 쿡쿡 찌르며 마지못해 뭔가를 속삭였다. 피터는 나를 말리고 참석한 변호사와 토론이 시작됐다. 집에 아직 대출금이 남아있는지 전혀 몰랐다. 당신이 나를 스스로 쫓아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 문제는 아니다. 왜 웃는지 몰랐어. 산드라는 화를 내며 일어섰지만 피터는 그녀를 붙잡고 테이블 위에 녹음기를 가리켰다. 산드라는 마침내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나를 향한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집에 대한 월부금 $1,800야. 둘 다 내야 $1,800는 언제 엄마가 너네 둘 다 성인이 된 뒤에 그런 돈을 가질 수 있었을까? 나는 더 많은 돈을 저축하고 투자하기 시작했다. 비록 그것이 내 자신의 필요를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내 저축이 크지 않았더라도 동료는 내가 아들을 성인으로 키웠을 때 미래를 위한 자산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나에게 조언했습니다. 나는 43세였고 여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에 부업을 하여 안정적인 금융 기반을 마련한 후 수입을 늘렸습니다. 10년 후 아들과 함께 집 밖에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투자한 돈이 성과를 거두고 미래를 위해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름 변경이 완료되었으므로 집은 결국 내 아들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이제 이름 변경이 완료되었으므로 이 집에 남아있는 대출금을 갚을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귀하가 자신의 의지로 집을 인수했기 때문에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산드라는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변호사가 개입하여 나에게는 지불할 의무가 없으며 그들이 내 소지품을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집에 대한 담보대출금을 지불하도록 강요한다면 나는 그렇지 않다고 선언했습니다. 나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적 문제에 정통하지 않은 부분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송을 원하지 않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모기지를 처리할 것입니다. 법적 조치를 피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샌드러 마지못해 그녀의 얼굴이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후회로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어머니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피터가 고통스러운 경험, 특히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집을 떠난 이후로 피터와의 접촉은 최소화되었습니다. 나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식었어. 그 사람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내 마음에서 뭔가 지워졌어. 나도 다시는 너를 보고 싶지 않아. 나에게 잘 어울려. 내 말에 피터의 얼굴은 분명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어머니가 자녀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몇 달 후 집을 떠날 때 그의 부드러운 중얼거림이 내 귀에 맴돌았습니다. 산드라 케이트로부터 예상치 못한 사과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와주세요. 사과해도 주택담보대출 처리 안에 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새 집으로 이사했어. 새 곳이 어디인지 빨리 가보고 싶어. 그녀의 요구에 웃지 않을 수 없었어. 그 사람이 왜 그토록 절박했는지 의아해합니다. 제가 제 주소를 알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해주세요. 우리는 나에게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산드라가 일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일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일하고 있는데 피터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왜 그가 직장을 잃었습니까? 샌드러, 피터가 초과 근무 수당을 벌기 위해 불필요하게 직장에 늦게까지 머물렀다는 소식에 나는 놀랐습니다. 그의 고용주는 어느 날 동료의 화장실 이용 시간을 이용하여 피터가 몰래 그 동료의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마십시오. 그는 후배 동료에게 훔친 금액이 $50에 불과했지만 그 돈은 훔쳤습니다. 빨리 상사에게 연락해서 피터는 직장을 잃었어요. 피터의 월급에 의존했던 산드라는 상황에 분노했습니다. 당신이 고작 $50로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켰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그런데 당신도 이래요. 나는 이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정규직을 구한 다음 보육원을 통해 파트타임 근무가 더 유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것 같았습니다. 피터의 실업으로 인해 모기지 지불금이 위험에 빠졌고 샌드러는 제가 느끼는 압박감에 압도되었습니다. 모기지 지불 날짜가 다가올 때마다 미칠 것 같아서 쫓겨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해서 도와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터는 정신이 나갔고 방금 그 말을 했습니다. 순간의 열기하지만 그런 말은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샌드러는 침묵했고 전화 반대편에서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이었지만 때로는 도와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나는 강인해야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번호 차단하겠습니다. 단호하고 침착하게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나요? 이래서 그 순간 내 목소리가 의도치 않게 차가웠다. 피터가 나에게 깊이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제 피터에게 말하고 근처 공원 벤치로 데려갔다는 말은 그만둬라. 내가 실수를 했다고 도와주실 수 있니? 먼저 당신이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합시다. 누가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 그 피터는 부끄러워서 귀가 빨개졌을 거야. 아마 자신의 행동과 상처받은 자존심이 부끄러웠을 거야. 더 이상 사과할 필요 없어.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난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잖아. 더 이상 너를 내 아들로 생각할 수 없어. 너무 가혹해. 케이트, 너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너는 나를 비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니? 산드라는 침묵했고 그들은 방치되고 조롱당했고 결국 나를 집에서 쫓아낸 것은 오직 추구뿐이었다. 이제 그들이 나에게 가한 상처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봉건적이었다고 설명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직시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소피아의 할머니 AR입니다. 당신은 산드라가 소피아에게 데려온 것입니다. 이 상황은 사실 제 손녀를 탓할 생각은 없지만 손녀의 부모님이 소피아를 이용하신다면 손녀를 보내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으며 더 이상 회의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지만 소피아가 주장을 하기 위해 딸을 이용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한 기억이 없나요? 당신이 스스로 초래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엄마, 이번 혼자 살아도 정말 괜찮은가요? 아마도 피터의 마지막 노력이었겠지만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내 동료가 내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점심시간을 포기하고 돌아와서 나를 지지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굳건히 서자. 피터를 멈추자. 더 이상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싶지 않다. 산드라는 패배한 표정으로 소피아의 손을 잡고 피터를 현장에서 남겨두고 나 역시 동료들과 함께 걸어갔고 피터는 거기 서 있던 채 깜짝 놀랐다. 결국 경비원은 그를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피터와 샌드러는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지는 모기지 상환의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은행에 연락하여 지불 능력이 없음을 선언했고 결과적으로 집이 폐쇄되었습니다. 경매에 붙여진 집의 원격 위치로 인해 원하는 가격으로 판매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취향에 대한 광범위한 맞춤화로 인해 판매를 서두르는 잠재 구매자가 제한되었습니다. 샌드러는 가격을 낮추기로 성급한 결정을 내렸으며 결과적으로 약 5,000원에 판매했습니다. 구매 가격의 절반이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은 이번 판매로 상당한 금액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불되지 않았음. 이제 빚을 계속 갚아야 함. 왜 나에게 먼저 상의도 하지 않고 이런 짓을 했나요? 집을 빨리 파는 것이 우리 둘 다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맨날 주부라는 핑계를 대며 그렇게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거야? 내가 아이들을 돌보는 동안 더 응원해줬더라면 나도 밖에서 일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상황 때문에 아이들은 남겨졌다는 게 무슨 말이야? 상당한 빚을 지고 살고 있던 집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새 신용카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샌드러의 부모님 집에서 피난처를 찾았지만 결국 샌드러의 가사 노동기업 부족으로 떠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샌드러 아버지의 도움으로 그들은 간소한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지만 생활 조건은 열악했습니다. 샌드러의 아버지는 이 기간 동안 대출금이 전액 지불될 때까지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소피어는 임시로 집에 갇혔습니다. 산드라의 부모님 집에서 보살핌을 받았으나 산드라가 부모님 집에서 소피아를 안전하게 만났던 어려움에 비하면 딸의 안전에 대해 산드라가 느낀 안도감은 미미했습니다. 산드라는 필사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일자리를 찾았으나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쇼핑몰에서 화장실 청소부로 일하던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 친구와 굴욕적인 만남을 가졌으며 그날 집에 돌아왔을 때 더욱 실망감을 느꼈다. 피터는 그녀를 차갑게 받아주었고 부부의 잦은 말다툼은 소란을 불러일으키고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이웃들은 둘 다 이혼을 원했지만 피터는 갈 곳이 없었고 산드라는 이혼 정보를 온라인으로 검색하면서 별거 할 경우 막대한 대부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했고 채무 분할에 대한 세부 사항을 찾았지만 결국 상담할 사람도 없이 이러한 이유로 이혼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샌드러는 인터넷 기사에만 의존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을 때 스마트폰의 음성 메일에 남겨진 메시지를 통해 이러한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과의 모든 통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터와 샌드러는 여전히 엄청난 빚을 갚기 위해 매일 일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 집을 빼앗은 걸 후회할지도 모르지만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작은 아들 칼이 나에게 전화해 새 주소를 알려준 덕분에 호텔에 잠시 머물렀다가 지금 내 상황은 극적으로 바뀌었다. 내 이야기를 듣고 최근 사건을 그와 공유했습니다. 카얼은 내가 왜 그와 상담하지 않았는지 화가 나서 궁금해졌습니다. 그 결과 나는 결국 한동안 그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카얼의 집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사업이지만 그의 사업 성공과 그런 집을 살 수 있는 그의 능력에 대해 알게 된 자세한 내용은 몰랐습니다. 현재 나는 카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는 곧 결혼할 예정이며 믿을 수 없을 만큼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할 것입니다. 카얼이 제안한 상대적으로 작은 집 옆에 새 집을 주세요. 그는 크기에 대해 미안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즉시 디자인에 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스타일이었습니다. 나는 칼이 내 취향을 이해하는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카얼이 저를 그의 약혼자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매력적인 여성이었고 제가 옆집에 살도록 따뜻하게 환영했습니다. 사실 저를 위해 새 집을 지은 것은 그녀의 생각이었습니다. 새 집을 기대하고 있으며 새로 지을 것입니다. 결국 나는 큰 아들과의 관계를 잃었지만 피터와의 관계는 끊어졌지만 칼의 깊은 친절은 나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칼의 깊은 친절은 나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내 딸 마가렛이 전화가 끝나기 전에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 앤서니는 내 옆에서 전화 통화를 듣고 있었고 그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즉시 마어거리트이 살고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면서 불안이 커졌습니다. 마어거리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그녀가 도움을 요청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녀가 다친 건지 아니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인지 우리는 내 손자 다니엘의 안전에 대해 몰랐습니다. 아니면 집에 불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제니퍼는 창백합니다. 마가렛은 괜찮을 거예요. 앤서니는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집에 가서 진실을 알아보는 것뿐이었다. 나는 도착을 20분 정도 기다렸다가 크고 호화로운 집에 도착했다. 택시에서 내려 초인종을 누르려던 참에 멀리서 현관문이 열렸다. 할머니 엄마랑 빨리 도망가라. 손자 다니엘이 달려나왔고 마가렛도 둘 다 살짝 땀을 흘렸다. 난 괜찮지만 엄마랑 빨리 탈출해야 한다고 다니엘이 최근에 준 게임기를 건네주고 문을 닫았어. 현관문 제 이름은 제니퍼 70세입니다. 저는 2살 많은 남편 앤서니와 함께 상가에서 전자제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잘 되지 않지만 단골 손님, 가게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5세를 앞두고 드디어 기다리던 딸 마가렛을 낳았고 남편과 저는 딸을 키우는데 많은 사랑을 쏟았습니다. 마가렛은 성인이 되어 저희 가게를 물려받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딸은 마음씨 착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 대신 회사에서 정규 직원으로 일했지만 우리는 그녀가 사업을 계속하기를 바랐지만 우리는 그녀가 그녀의 열정을 따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녀를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가렛은 직업을 구한 후에도 몇 년 후 혼자 살기를 선택하지 않고 평화롭게 우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3살 연상의 남자와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리처드는 직장에서 만났고 2년의 연애 끝에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리처드는 관계를 맺은 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나는 마어거리트과 리처드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는 그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렛이 집을 떠난다는 생각이 슬펐지만 저는 편안했고 그녀를 리차드 같은 사람에게 신뢰했습니다. 제 남편 앤서니는 처음에는 마가렛이 엄격한 견해를 표현하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꺼렸지만 그는 리차드를 믿는 것 같았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결국 그에게 결혼 후 마가렛을 잘 돌보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렛은 리처드의 어머니 파메라와 함께 그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리처드의 아버지는 리처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리처드가 중학교에 다닐 때 질병이 발견되었습니다. 주부임에도 불구하고 2년간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파메라는 남편의 병 소식을 듣고 싱글 생활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한 파메라는 리처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혼자서 키웠던 리처드를 열정적으로 표현했던 기억이 난다. 그의 어머니의 모든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는 그 감정을 존경하고 지지했습니다. 파메라 그리고 저는 마가렛과 리차드의 결혼이 결정된 후 앤서니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한 번 식사를 하러 나갔고 파마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는 즐거웠습니다. 원래는 파메라가 의지가 좀 센 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착하고 엄마들과 금세 친해졌고 딸만 키운 파메라와 아들만 키운 파메라는 함께 카페에 자주 가곤 했어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독특한 육아 경험에 대해 활발하게 대화를 나눌 때도 있었고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걱정했지만 소중한 외동딸 마가렛을 리처드 가족에게 넘겨주는 것은 우리에게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리처드나 그의 어머니 파메라를 믿지는 마세요. 우리는 그들을 믿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부모로서 완전히 놓아주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나는 마어거리트를 얼마나 좋아했지만 마어거리트의 2달에 한 번씩 우리에게 전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걱정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편지를 보냅니다. 리처드는 아름다운 신부 드레스를 입은 마어거리트를 볼 수 있도록 성대한 결혼식을 조직했으며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손자 데니얼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마어거리트의 우리에게 자신이 다음과 같다고 말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직도 기억합니다. 임신한 손자를 갖는 것은 그 이후로 항상 우리의 꿈이었습니다.
마어거리트과 데니얼은 몇 달에 한 번씩 우리를 방문하여 함께 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마어거리트의 그에게 선물과 용돈을 준 것만큼 많은 애정을 데니얼에게 보냈습니다. 놀이공원에 데려가서 딸, 손자와 함께 소풍을 즐기며 행복한 순간을 만끽하며 가끔씩 마가렛은 전화로 리차드가 주말에도 결근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고 불평하곤 했지만 그래도 다니엘은 태어난 이후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리처드와 페메러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마지막으로 만났던 때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팸의 식사 초대를 받았지만 그것도 중단되었습니다. 팸을 직접 초대해야 했지만 이 나이에 나는 느꼈습니다. 생각해보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다니엘의 생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을 때 그녀를 식사에 초대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한 생일 선물도 정하고 다음에 마가렛과 다니엘이 언제 우리를 방문할지 계획을 세우고 싶어서 편지를 보냈지만 평소에 전화를 해도 아무리 기다려도 답장을 받지 못했는데 마가렛이 전화를 받지도 않고 내 전화를 알아차리면 다시 전화할 줄 알았는데 전화가 오지 않더니 내가 거의 잊어버릴 뻔했을 때 결국 편지가 도착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니엘 생일 선물을 보내고 싶다고 다시 썼는데 반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다니엘한테 직접 답장을 받았어요. 할머니 편지 감사해요. 새 비디오 게임기를 원해요. 편지 방금 외웠을 철자법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다니엘이 보낸 편지에 감동받았지만 마가렛에게서는 아무 말도 없었고 편지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우리 단골 고객 중 한 명이 리처드가 술집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언급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가 술을 마시고 있는 동안 앤서니가 나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앤서니,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앤서니는 2주 전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집안일로 바빴고 같은 상가에서 사탕 가게를 운영하며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가게를 찾는 단골 남성이 왔습니다. 자기 가게는 아이들이 방과 후에 들릴 때가 가장 붐비고 평소에는 상가 산책을 즐긴다고 합니다. 그날 평소보다 조용한 시간에 아내와 함께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우리 가게에 들렀는데 마가렛이 머리를 짧게 잘랐는데 갑자기 안토니에게 묻더군요. 마가렛은 항상 그녀의 아름다운 긴 검은 머리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마가렛은 결혼한 이후부터 아름다운 검은 머리를 유지해왔습니다. 마가렛은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자르거나 염색하지 않고 항상 머리를 좋아했으며 쇼핑가의 사람들은 마가렛이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마가렛의 결혼식에 참석했기 때문에 리처드의 얼굴을 알아보았고 단골 손님은 계속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젯밤 단골 손님에 따르면 어제 당신 남편 옆에서 걷고 있는 여자는 리처드가 다른 여자와 함께 술집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 여자가 마가렛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리처드 옆에서 걷고 있는 여자는 마가렛과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우리 가게에 와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앤서니는 리처드가 아마도 일 때문에 여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가 그 일을 모두 잊어버렸다고 나에게 말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마어거리트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주변에 있는 파미르도 아니고 리처드도 아니고 특히 마가렛과 다니엘이 연루된 상황에서는 그게 사실일 수 없다고 믿고 싶었어요. 점점 걱정이 되어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전자상점에서 하룻밤 숙박은 취소됐는데 마가렛이 다니엘 엄마에게 약속했던 선물을 보내달라고 연락했어요. 답장이 늦어서 미안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빨리 답장을 못 드렸어요.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정말 기뻤습니다. 앤서니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것 같은 편지를 읽고 심각한 일이 아닌 것 같으니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지만 마가렛이 리차드와 결혼한 후 주부가 되어서 여전히 걱정이 되었어요. 다니엘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편지에 답장을 하기에는 그녀가 너무 바빠서 답장을 할 수 없을 것 같았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 확신했지만 파메라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답장을 받아 안도하는 동안에는 그게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며칠 후 늦은 밤에 걱정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한동안 듣지 못했던 벨소리였고 앤서니와 나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벨소리를 바꿔서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마어거리트 그녀가 전화한 것은 반년 만에 처음이었고 그녀가 밤늦게 전화하는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서 나는 빨리 침대에서 일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마어거리트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옆에 있던 앤서니는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우리는 즉시 택시를 타고 마가렛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가렛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탔을 때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마가렛이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입니다. 우리 손자 다니엘이 안전한지조차 몰랐습니다. 파메라와 리처드는 괜찮았나요? 집에 불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제니퍼는 창백합니다. 마가렛은 괜찮을 거예요. 앤서니가 내 손을 꼭 잡고 걱정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집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약 20분 후에 도착하기 위해 몰래 큰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리처드의 아버지와 그의 부모가 지은 정말 멋진 저택입니다. 방이 많고 넓은 정원이 있습니다. 예전에 방문했을 때 값비싼 장식품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는 택시에서 빨리 내려 정문에서 인터폰을 누르려던 참에 멀리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엄마와 함께 도망가셨어요. 다니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뛰쳐나갔고 마가렛도 둘 다 약간 땀을 흘렸어요. 괜찮아요. 엄마랑 빨리 도망가세요. 다니엘은 제가 최근에 준 게임기를 건네줬고 현관문은 닫혔어요. 다니엘을 두고 갈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집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마가렛만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택시 운전사에게 돈을 지불하려던 앤서니를 막았습니다. 우리를 집으로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오는데 20분을 더 보냈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에 와서 안전한지 확인하고 우리 셋은 모두 잠자리에 들었고 다음날 아침 화면을 확인하면서 거실에 있는 내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흘끗 쳐다본 리차드의 이름을 보았다. 앤서니가 전화를 받기 전에 왜 허락 없이 마가렛을 집으로 데려갔나요? 리처드가 시어머니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를 들으니 마가렛이 겁에 질린 것 같았어요. 우리가 지금 당신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나는 정식으로 대답했고 전화 끊자마자 같이 있던 변호사에게 말했고 우리 넷은 전날 밤 택시를 타고 리차드의 집으로 갔다. 집에 오자마자 변호사에게 연락해 아침에 제일 먼저 찾아오도록 했다. 우리는 전날 밤 내린 바로 그 장소에 택시를 세웠습니다. 리처드는 이미 입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가렛을 노예처럼 대했던 당신과 중요한 의논할 일이 있습니다. 리처드가 무슨 근거로 무슨 말을 하려는지 말하기 전에 앤서니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리처드가 반박했지만 앤서니는 우리가 안에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리처드는 패배한 듯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엄마 뒤를 따라 할머니 할아버지 데니얼이 계단을 내려가서 마어거리트를 껴안고 데니얼이 안전한 것을 보고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왜 다들 여기 계십니까? 파메라가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그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놀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우리가 들어올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집에 들어갔고 리처드는 우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페메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거기 모였습니다. 변호사 리처드와 페메러가 명함을 보여주며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변호사라는 단어를 보고 충격을 받은 표정을 잠시 굳혔습니다. 제가 데니얼에게 준 게임 콘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젯밤 마어거리트를 집으로 데려온 후였습니다. 데니얼이 나에게 콘솔을 준 이유는 무엇인지 전원을 켜려고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마어거리트에게 건네주어 전원을 켜도록 콘솔을 켰을 때 화면에 불이 들어오고 녹화된 여러 비디오가 표시되면서 지금은 이 비디오에 익숙한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맨 위 영상을 재생했는데 파메라와 리처드가 마가렛에게 거칠게 말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 제대로 청소하지 않았네요. 먼지가 아직 남아있어요. 이 집은 제 집이에요. 리처드와 우리 소중한 다니엘은 더 조심스럽게 청소해야 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영상이 더 많아서 하나씩 재생하기로 했어요. 두 번째 영상에는 파메라와 리차드가 다니엘과 대화하는 모습이 나오더군요. 다니엘이 더 이상 엄마 근처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파메라의 말투는 다니엘과 대화할 때 여전히 온화했지만 그녀는 데니얼이 싫어함을 표현했을 때도 데니얼은 할머니가 말하는 것을 반드시 따르십시오. 리처드는 마어거리트뿐만 아니라 데니얼에 대한 팸의 가혹한 대우를 지지했습니다. 비디오는 대부분 오디오였고 거의 눈에 띄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명확하게 녹음되었습니다. 세 번째 비디오는 먼 장면이었습니다. 리처드의 내 사랑해요. 이 영상에서 그는 분명히 마어거리트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전화로 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다른 여성과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리처드의 친절한 목소리와 미소가 마어거리트이 아닌 다른 여성을 향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비디오에는 리처드가 불륜 파트너와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다른 비디오가 몇 개 있었습니다. 네 번째 비디오에서는 파메라와 리처드가 서로에게 속삭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당신을 그 부유한 소녀와 결혼시켜야 합니다. 네, 이해합니다. 마가렛이 물어보게 하면 됩니다. 파멜라와 리처드는 위자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 마가렛이 이혼을 요청할 때까지 괴롭힘을 계속할 계획을 세웠으며 자신들이 시작하지 않으면 위자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리차드의 재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주인과 함께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일찍 알아채지 못했을까? 팸이 마가렛과 이야기를 나누는 다섯 번째 비디오 녹화된 다니엘의 생일이 곧 다가오고 그의 어머니는 모든 것을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연락할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아니면 그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없어서 마가렛이 최근에 우리에게 연락하지 못했던 이유가 마침내 밝혀졌고 각각의 비디오를 보면서 총 10개가 넘는 비디오가 있었는데 리처드와 패멀러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잘못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좌절감과 함께 이 비디오는 모두 다니엘이 그의 어머니를 돕기 위해 비밀리에 녹화했습니다. 1학년 소년이 모든 비디오를 본 후 마가렛이 마침내 열어서 처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해준 것은 리차드와 파메라가 친절했지만 그들은 다니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점점 더 가혹해졌습니다. 마가렛은 그것을 참았지만 지난 1년 동안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함께하는 시간조차 줄어들었습니다. 마가렛은 리차드의 가족과 결혼하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고 느꼈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작년에 악화된 것은 아마도 리처드의 사건이 시작된 후 패멀러와 리처드가 더 이상 가까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서 우리와의 상호작용을 줄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건은 어젯밤에 발생했습니다. 마어거리트는 리처드의 집에 그녀가 할 수 있는 규칙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오기 전에 자지 마세요. 리처드는 어젯밤 아주 늦게 집에 와서 마가렛이 자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취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마가렛은 눈물을 흘리며 부자였습니다. 리치는 이 무서운 마가렛에게 너무 격분해서 도망갔습니다. 멀리 리처드의 고함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데니얼도 깨웠습니다. 마어거리트는 리처드가 발견하지 못하도록 한마디 도움으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깨어난 데니얼은 처음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리처드의 고함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즉시 깨달았습니다. 게임기를 들고 마가렛의 위치를 찾으러 집 안을 뛰어다녔어요. 엄마 괜찮아. 여기서 탈출하자. 다니엘은 눈물을 흘리는 눈으로 마가렛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마가렛은 고개를 끄덕였고 둘 다 우리가 도착한 현관문으로 달려갔고 다니엘은 마가렛과 게임기를 건네주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은 리처드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뒤에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빠 아니 다니엘이 리차드를 입구에서 막았습니다. 리처드는 술에 취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자신도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내 손자가 내 딸을 보호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마가렛의 안녕을 리차드와 팸의 손에 맡긴 것도 우리에겐 책임이 있다. 마가렛 미안해요. 당신이 그동안 혼자서 참아내며 겪은 일을 전혀 눈치채지 못해서 미안해요. 마가렛은 어린애처럼 울었어요. 마가렛을 꼭 끌어안고 그녀와 다니엘을 반드시 보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변호사가 도착한 후 아침에 가장 먼저 집으로 오라고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비디오를 모두 보여주고 위자료 청구와 다니엘의 재산 확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파메라는 변호사와 논의한 후 양육권을 유지하기 위해 마가렛에게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 아이입니다. 무슨 말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리처드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지만 리차드는 자존심 때문에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내 아이입니다. 고통을 견디고 낳은 내 소중한 아이 내가 키울게. 마가렛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건 처음인 것 같았고 충격에 물러선 팸에게 리처드는 답답한 표정을 지었지만 말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 마침내 다니엘은 그럴 수 있었다. 우리와 함께 집에 오세요. 이후에 모든 이혼 절차와 위자료 청구는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리처드는 이전 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한 후 앤서니의 추천을 통해 직업을 바꾸었고 이혼과 함께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직업을 배우고 재혼할 계획이었던 부유한 여성도 있었습니다. 나와 상당한 위자료는 그들의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파멜라와 리차드는 그 큰 집을 팔고 지금은 허름한 아파트에서 검소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잃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파메라가 리차드를 미혼모로서 대학 졸업까지 키우는 그들에게 공감합니다. 칭찬할 만하다. 리차드는 어머니의 고군분투를 가까이서 보답하고 싶었던 어머니의 희생에 보답하고 싶었다고 믿는다. 그때 했던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소중한 딸과 손자에게 상처를 준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면 우리 시야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저는 팸과 리처드의 연락처 정보를 지워서 우리처럼 더 이상 그들과의 의사소통이나 만남이 없도록 했습니다. 앤서니, 마어거리트, 데니얼과 저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은 리처드와 리처드의 집만큼 크지 않습니다. 패멀러는 있었지만 우리 4명에게는 완벽했습니다. 마어거리트는 새 일자리를 찾는 대신 전자 매장 운영에 합류했습니다. 데니얼은 때때로 마어거리트의 고객 서비스와 현재 트렌드에 대한 데니얼의 지식 덕분에 우리 매장이 전례 없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데니얼 새로운 초등학교로 전학하여 빨리 친구를 사귀고 학교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는 매일 상가에서 다른 아이들과 활기차게 놀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가 생일 선물로 사준 게임기를 좋아하고 곧 새 게임을 사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마어거리트는 상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유쾌한 대화로 어르신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 엄마들과도 친해지고 전보다 소셜서클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엄마 너무 사랑해요. 나 다니엘이 마가렛과 다니엘을 보고 너무 행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매일을 함께 보낼 수 있고 그들이 성장하는 것을 계속 지켜볼 수 있어 행복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항상 소중히 여기기 전보다 더 많은 곳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둘 다 계속 그러는데 남편 제이콥이 며칠 동안 집을 비웠는데 너무 당연해져서 오랜만에 설거지를 하다가 아무 생각도 안 났다. 제이콥이 갑자기 나한테 말했어. 야, 목소리가 들려. 간만에 희미한 희망을 품을 수밖에 없었어.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듣기만 하면 예전에 우리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나는 한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쾌활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런데 그 말에 절망에 빠졌다. 이혼하고 싶다. 막연히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는데 실제로 막상 해보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내가 상상했던 가족의 가혹하고 슬픈 현실은 너무 벅차서 절망에 빠졌다. 그때 내 여동생 엠마가 찾아왔다. 남편을 데려갈 거야 언니. 내 이름은 올리비아. 막 50살이 되어서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 제이콥 그리고 같은 대학에 있었고 같은 동아리에 있어서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자주 만났지만 작은 사건으로 인해 처음에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어려운 일을 도와줄 사람이자 챙겨주는 보호자로 보였습니다.
나 클럽 파티에서 술에 취해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어느 날 서로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술에 취해서 제이콥에게 고백한 것 같다. 자세한 건 기억은 안 나지만 고백하고 나서 커플이 되어 로지 대학교 생활을 시작했다. 얼마 후 기분이 좋지 않아 무심코 병원에 갔더니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제이콥에게 형언할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기쁨과 불안이 뒤섞여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임신으로 인해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부모님에게 산탄총 결혼식에 대해 말했고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학생이었고 그들은 우리의 무모함 때문에 우리를 꾸짖었습니다. 매우 전통적이고 가치 있는 우리 부모님은 세관에서 이 새로운 삶을 축하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독립한 우리는 어떻게든 졸업하고 돈을 절약하고 아들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들이 자라면서 그는 우리에게 그의 여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차분했고 그들은 함께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그녀와의 멋진 추억, 우리 결혼식은 그의 이야기를 듣는 많은 기억에 남는 순간 중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습니다. 이 순간을 그들과 공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들의 행복은 그 이후로 우리에게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준비되셨나요? 나 어서 해볼래 알겠어 이 나이에도 가보자 넌 아직도 너무 씩씩해 어느 날 아들한테서 이번 주말에 기쁜 소식이 있다고 해서 꼭 찾아갈게 기대 많이 해라 솔직히 무슨 내용인지는 꽤 알겠는데 직접 듣고 싶어서 주말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주말이 빨리 오기를 너무 기대돼 빨리 밥 먹고 자고 어느새 여기 있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늙지도 않았는데 주말까지 이렇게 대화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최근에는 일이나 개인적인 일로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했어요. 마이클 이제 많이 컸나 봐요. 그 사람을 만난다는 생각이 나를 더욱 신나게 만들었어요. 그때 그들이 방문하기로 되어 있던 날 우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전화가 왔어요. 교통체증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이 말하면서 대답할게요. 상대방이 말하기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얘기를 시작했어요. 다들 잘 지내시나요?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현관과 거실이니까 서두르세요. 그런데 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상대방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이 아닌 목소리였는데 제가 모르는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당신 아들의 부모님과 통화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네, 저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전화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침입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제 이름은 종합병원의 리처드슨 박사입니다. 당신의 아들, 그의 아내와 손자가 연루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차에 타고 있었는데 차와 충돌했습니다. 대형 트럭 급히 병원에 와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일이 있어서 확인하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었고 팔다리가 얼어붙어 온몸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놓지 못하고 말을 잇지 못하고 내 상태를 보고 돌아설 수가 없었다. 제이콥이 달려와 몇 번이고 내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흔들었지만 이런 나를 보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제이콥은 전화통화한 사람에게 그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알려달라고 소리쳤고 제이콥은 같은 설명을 받았습니다. 제이콥은 나보다 차분했고 그는 단순히 이해한다고 말했고 전화를 끊기 전에 괜찮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면서 등을 가볍게 토닥여주면서 병원에 도착하자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되었어요. 간호사님이 급히 오셔서 저희가 피해자의 부모임을 확인하시고 급히 어떤 방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의사와 간호사가 참석했는데 다행히 아직 얼굴을 알아볼 수 있어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다행이군요.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하며 누워있는 두 사람의 얼굴을 덮고 있는 흰색 천을 뒤로 젖혔습니다. 창백한 얼굴과 고통스러운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이것을 보고 나는 껍질처럼 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손자 마이클은 며칠 후 살아남았고 그는 완전한 의식을 되찾았으며 기억 문제나 지속적인 장애는 없었지만 왼쪽 눈 아래에는 평생 남을 흉터가 남았다.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그게 마이클이 잠에서 깨어난 후 처음으로 한 말이에요. 너무 기뻐요. 정말.
기뻐요. 네, 잘 지내요. 잘 지내요. 엄마 아빠는 어디 계시나요?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들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한동안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요, 할머니. 그 사람들은 분명 천사였을 거예요. 엄마 아빠를 데려갔죠. 이해해요. 손자의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내 마음도 정리할 수 없었어요. 엄마, 아빠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꿈을 꿨고 작별 인사도 하고 둘 다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나쁜 꿈이었어요. 엄마 아빠는 아직 살아 계시는데 그런 말은 절대 안 하실 거예요. 그들은 마이클이 제이콥보다 더 침착했고 나는 울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울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더 많이 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울지 않을 것이다. 마이클이 울고 있었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가 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견디는 방법은 우리 아들과 같았습니다. 아들이 살아 있었을 때의 추억이 다시 내 마음속에 번쩍였습니다. 결국 마이클과 나는 병실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울어도 우리의 슬픔과 고통은 낫지 않을 것입니다. 점점 더 괴로워지기만 했어. 어느덧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게 아들 내외의 장례식이 시작됐다. 나는 아침 옷을 입고 동료들과 아내의 슬픈 미소를 짓고 있던 두 장의 꽃이 만발한 초상화를 발견했다. 내 여동생 에머와 함께 참석한 친구들은 많지 않았지만 온 사람들은 그들을 진심으로 애도해했고 장례식 후 제이콥과 나 모두 매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이콥과 내가 참석한 유일한 가족 구성원인 내 여동생 에머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떠났습니다. 그녀를 호스팅하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그녀가 문제가 없도록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에머는 집안일과 기타 허드렛일을 도왔고 조용한 편안함을 제공하고 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이콥과 마이켈의 지원은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마이켈 그리고 나는 앞으로 나아갈 힘을 찾았지만 우리 삶이 지옥으로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이콥은 회복할 수 없었지만 그것은 불가피했습니다. 그때부터 나 혼자 돌보았습니다. 마이클 제이콥의 눈은 일전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때 높은 평가를 받았던 그는 잦은 실수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쌓아온 신뢰를 점차 잃어갔고 결국 강등되었고 이 몰락으로 인해 술에 빠져 죽었습니다. 술에 취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난폭해졌습니다. 정말 무서웠지만 나는 그의 고통을 이해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에게 맞설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그의 아내가 남겨둔 아이인 마이클을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이클을 잘 키우고 그의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여기서 절망할 수는 없지. 강해져야 해. 아직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자 닥쳐. 어떻게 알다시피 그 사람은 그날부터 소리 지르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지. 제이콥은 내가 저녁을 준비할 때에도 나에게 말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외식한다고 했고 내가 만든 음식을 더 이상 먹지 않았다. 솔직히 과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나았을 텐데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긴장된 관계를 고치고 싶었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다가가려고 노력했지만 아직 그럴 감정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외식하겠다고 했을 때 안도감을 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의 원한이나 긴장된 분위기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이야기할 기회를 놓쳤고 결과적으로 우리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제이콥은 집에 나가지 않고 집에 돌아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콥은 어느 날 설거지를 하다가 집에 안 오는 게 당연했다. 오랜만에 나에게 말을 걸었다. 오랜만에 유쾌하게 대답했어요. 네, 그런데 제이콥이 우리 이혼한다고 했어요. 이런 일이 올지도 모른다는 어렴풋한 예감이 들었지만 현실을 마주하면 극심한 불안감이 찼어요.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느꼈지만 마이클은 아직 거기 있어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우리 이혼한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이제 너 같은 노파한테는 관심 없으니까 그냥 이 집에서 나가라. 너무 무리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혼을 막아야 했는데 그럼 이미 불안정한 우리 가족을 찢어놓으려는 다른 여자와 연루된 게 틀림없다는 걸 깨달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이 누구일지 알 수가 없었다. 만약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의지할 유일한 사람 제이콥을 잃다.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아 너무 힘들어 바닥에 힘없이 앉아 있었는데
그 순간 일어서지 못해서 잘 아는 사람이 도착했다. 안녕 언니 잘 지내? 엠마 사실 오늘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됐어. 응, 내 남편을 데려갈 거야. 갑작스러운 소식에 말문이 막혔어. 내 안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 엠마는 늘 이랬어. 그녀는 항상 나를 따라했습니다. 항상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 원합니다. 나는 언니와 함께 있고 싶다. 그 당시에는 에머의 주문이었던 언니 없이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이가 좀 있고 감정적으로 더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원하는 것을 자주 주었지만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내가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똑같은 걸 사주거나 커가면서 만족할 수 있도록 맞춤 제작을 하기도 했고 요구가 점점 더 불합리해졌죠.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신용카드를 계약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의 신용카드 문제였습니다. 내 엠마는 아직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정말 문제가 많았고 결국 내 카드를 공유하게 되었지만 엠마는 끔찍한 소비 습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와 마주했을 때 내 이름으로 엄청난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큰 일입니까? 카드도 그 사람은 내가 부모님한테 상담했을 때 내가 하는 말을 전혀 듣지 않던 거고 부모님은 번거로움을 감당하기 싫어하고 제대로 듣지도 않으셔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에 이사를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에서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만 했다면 나는 에머에게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결코 제이커브와 에머를 함께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바뀌기를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난 누구도 필요 없어. 그런 각오로 내 힘으로 감당하겠노라. 나는 흔쾌히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마이클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 교통사고로 아들과 아내, 남편과 여동생을 잃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연이은 고난이 나를 무관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은 부모님을 잃고도 아무것도 모르고 용감하고 현명하게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제이콥과 함께 살던 집을 떠나 조그마한 임대 아파트로 이사한 후 마이클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누워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이 한동안 제게 주문처럼 되었어요. 마이클이 잘하는 것을 지켜봐 주세요. 둘만의 삶에 익숙해진 어느 날 내 휴대폰에 수많은 음성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일하느라 바빠서 눈치채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혼했지만 그 사람은 한때 내 행복한 날의 일부였어. 이것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책임을 지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수술 잘 됐어요. 들어본 적 없는 제이콥 목소리에 깜짝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저를 본 마이클이 괜찮냐고 묻더군요.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예, 저는 괜찮아요. 마이클은 내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내 팔을 안아주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꽤 진정됐지. 할아버지가 또 끔찍한 말을 하셨어요. 괜찮아. 할아버지는 지금 기분이 안 좋으세요. 그렇군요. 어린 마이클이 너무 걱정을 많이 했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제이콥 당신은 정말 변했어요. 내 생각엔 마이클을 껴안으면서 미안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사이가 좋지 않아서 괜찮아요. 제가 요즘 할아버지를 정말 싫어해요. 예전에는 할아버지를 좋아했는데 지금은 할머니가 귀엽지 않다고 하시던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렇지요. 그 아줌마가 마이클을 집에 데려오는 것보다 더 귀여워요. 알다시피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제 따로 살아서 다행이에요. 할머니가 할아버지와 함께 항상 슬픈 표정을 하셔서 보기가 정말 슬펐지만 이제 할머니는 행복해 보이고 잘 지내고 있어서 기뻐요. 마이클의 순진한 말에 목이 메어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는데 할아버지가 내가 집에 없을 때 내가 귀엽지 않다고 해서 할아버지가 그 아줌마를 자주 데려오곤 했어. 그런 말을 한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불륜응. 마이클이 한 말을 듣고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할아버지가 나한테 큰 짓을 할까봐 무서워서 말을 못해서 좀 속상해서 할머니 편에 섰어. 마이클 넌 정말 친절해. 고마워. 난 항상 할머니 편이야. 고마워. 그 말만 들어도 너무 행복해. 그 사람이 작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다정한지 그 마음은 확실히 나보다 강해. 마이클을 안아줬어. 잠시 동안 그를 꼭 안고 마이클이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엠마 부인은 아프시죠? 어쩌면 할아버지가 마침내 할아버지의 병을 알아차리셨을지도 모르죠. 무슨 뜻인가요? 마이클이 사고 당시 마이클에 따르면 할머니에게 할머니에 대해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미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그 주말에 그들이 공유하고 싶었던 행복한 소식은 이번 임신에 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제 아들의 아내는 심한 입덧으로 인해 몸이 더 자주 아팠습니다. 제 아들은 검진을 위해 그녀를 친숙한 병원으로 데려갔고 우연히 에머는 그 병원을 방문하는 동안 에머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마이켈은 어린 시절에도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병원에 자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에머가 상담실에서 나올 때마다 그녀가 진지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마이켈은 가끔 저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간이 침대 어딘가로 데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녀는 특이해서 그녀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러한 관찰 능력은 장례식에서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엄마와 아빠에게 너무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사람을 집에 데려오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은 병원에서 나온 아주머니였죠. 그래서 제가 물었을 때 그 사람의 병은 나아졌나요? 그 사람은 정말 무섭게 보였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의 병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괜찮았어요. 에머가 당신을 심하게 치료했을 수도 있는 질병에 대해 언급했다면 해야 할 올바른 일입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마이켈, 당신은 정말 똑똑합니다. 당신은 나와 당신 조부모님 모두의 자랑입니다. 나는 마이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그를 안아줬어요. 제이콥이 내 직장에 들이닥쳐 수술비를 내라고 소리쳤어요. 겁쟁이라고 소리쳤지만 급히 경비원에 의해 구금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그 후 제이콥은 저를 집까지 따라오며 한적해지면 저를 스토킹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협을 느껴 그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다시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제이콥을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조사에 대해 들었습니다. 에머는 제이콥의 저축한 돈으로 수술비를 지불하게 하려고 제이콥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은 그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고 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형부까지 남의 남편을 유혹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강등되고 술에 취한 삶을 살게 된 제이콥은 수술비를 마련할 저축이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돈을 빌리는 것 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제이콥이 경찰서에 끌려간 날 밤에 나에게서 돈을 가져가는 것뿐이었나 봐요. 엠마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혈연 자매이니까요. 그러니 제 남편과 데려간 후에 돈을 주세요. 날 너무 고생하게 만들었어. 왜 돈을 내야? 하는 게 그렇게 편리하지 않니?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면 대출이라도 받아보는 게 어때? 내가 엠마에게 이 말을 하고 전화를 끊은 뒤 전화 설정을 바꿨어. 그리고 에머가 나에게 다시 연락하지 못하도록 차단 목록에 에머의 이름을 추가했습니다. 외로웠어요. 어느 날 몰래 방과 후 센터에 들어갔어요. 마이클은 아이들 사이의 리더가 됐어요. 마이클, 넌 왜 이렇게 형처럼 강해? 좋은 질문이야. 내가 형이었어야 했기 때문이야. 그는 이 말을 듣고 자랑스럽게 자랑했다. 나한테도 엇갈린 감정이 들었어. 지금도 엠마와 함께 있는 제이콥에 대한 생각과 외아들과 그의 아내를 잃었던 날, 지금도 그 생각이 머릿속에 남아있지만 마이클의 쾌활한 성격 덕분에 지금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마이켈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부모로서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지나간 일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일이 너무 바빠서 퇴근 후 서둘러 마이켈을 방과 후 보육실로 데리러 가고 함께 식료품을 사러 갑니다. 솔직히 더 이상 젊지 않아서 마이클처럼 씩씩한 아이의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지만 놀랍게도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고 자신감도 생기고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그녀는 다시 일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지만 그녀의 병에 대한 침묵으로 인해 제이콥은 더 이상 그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빠르게 파탄에 이르렀고 그들은 이혼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제이콥은 알코올 의존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반면 제이콥은 술병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열심히 일한 덕분에 승진했고 월급이 인상되어 경제적 안정이 더 좋아졌지만 낭비적인 SP 구부리기를 피했습니다. 마이클이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해 저축할 계획입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은퇴까지 10년 남았다. 나는 마이클을 훌륭한 어른으로 키우고 다음 세상에서는 내 아들을 자랑스럽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그들을 위해 솔직하게 다짐했다. 처음에는 신이 나고 허탈한 기분이 들었다. 제이콥과 엠마의 험난한 삶이 비극적 사고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이콥이 제 아들과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서 너무 급격하게 변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제이콥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엠마도 구할 수 없어 사람 사이의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 어떤 계기로 인해 깨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싶어. 지난 1년 동안 힘든 시련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즐거운 시간들을 믿어요. 미래에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낙관할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은 치유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곰곰이 생각해왔던 생각을 이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이콥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은 나와 우리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절망에 빠지고 이렇게 변하진 않았을 텐데 마이클 덕분에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마이클은 이제 1학년이 되어서 학교에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너무 행복해 보여요. 운동장 주변에서 그 사람의 성장을 보여주고 싶다. 아직 나를 사랑한다면 한 번만 더 노력해줄래? 내가 나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그 밤에 너는 늘 후회하고 나중에는 울었다. 엠마에게 가는 것은 절박해서 순간적인 판단 착오였기 때문에 더 이상 화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가 너무 갑작스럽다면 찢어도 괜찮겠지만 마음이 드신다면 마이클에게 답장을 보내주세요. 생명의 신비를 품에 안고 그 작은 존재가 사랑스러움의 대명사였던 올리비아를 한번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남편과 나는 아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쏟아부어 함께 키웠는데 우리가 걸어온 길은 어디에서 잘못된 걸까요? 내 아들 데이비드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겉보기에 만족스러워요.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의 아내 캐시도 거기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 집을 남편이 한때 사랑했던 소파에 누워 쉬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유산도 집도 내 손에 있을 거야. 멍한 표정으로 묵묵히 지켜보던 데이빗은 더 심술궂은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엄마 수년 만의 재회라도 양로원이 어울린다. 나는 여전히 내 아이다. 나는 그의 행동 패턴을 통해 본다. 나는 이를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부모를 과소평가한다. 나는 남편 피터와 함께 75세인 샬롯 로버츠이다. 나는 인생의 소란을 마음속으로 여러 번 직면하고 극복해왔다. 모두 내 아들 데이비드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의 귀여움은 놀라웠고 그는 나의 전부였지만 그 후 그의 성장은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내가 35살이던 여름에 태어났습니다. 피터와 나는 헌신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기적인 직장은 결혼 전부터 결혼을 위해 그 사람의 일을 보조하는 파트너로 합류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바빴고 때로는 바쁜 삶에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일하기도 했습니다. 형제가 없으면 외로움의 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를 풍성한 사랑으로 양육하겠다고 맹세했고 조심스럽게 양육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나친 방종을 피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으며 데이비드가 올바른 생활 방식과 같은 일상생활의 기본 매너를 배웠는지 확인했습니다. 사회에서 욕먹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에 바르게 앉아서 예에 바르게 밥을 먹습니다. 아들이 처음 아빠 엄마 사랑한다고 말한 순간 그 말을 들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내 마음 밑바닥에서 솟아오르는 사랑을 느껴보세요. 시간은 바람처럼 갑니다. 데이비드는 도움이 되고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장난스럽고 완고한 순간도 있었지만 데이비드가 자라면서 그는 항상 정직하고 총명하고 나에게 친절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그는 근처 공립고등학교를 선택하고 열심히 야구단에 입단해 어린 시절부터 열정적으로 야구에 전념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잊을 수 없는 어느 날 데이비드가 우리에게 가슴 뭉클하고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볼을 붉힌 채 수줍게 말하던 여자친구가 있다며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공개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스러움을 느끼게 했다.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이 사실을 공유했다는 사실도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 채웠다. 아버지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남편 피터는 데이비드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했습니다. 그녀를 돌보고 결코 그녀를 다치게 하지 않도록 하세요. 데이비드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독립은 부모에게는 조금 외롭지만 그것은 또한 엄청난 징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후 데이비드의 변화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아리 활동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을 때 전생을 버리는 것처럼 선택을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데이비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대답으로 차분하게 대답했다. 여자친구와의 시간을 우선시하는 그는 청춘의 시기를 겪고 있다. 열정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열정을 쏟았던 야구를 포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어려서부터 연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정말 확신하냐는 질문에 데이비드는 마음먹으면 후회하는 기색이 없었고 동아리 활동도 끝나고 받아들여야 했다. 데이비드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더 많은 독립을 목표로 하기 위해 방과 후 시간 관리는 데이비드에게 매우 간단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일을 하거나 여자친구와 달콤한 순간을 보내며 늦은 밤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가 공부에 참여한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반에서 1등이었던 데이비드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성적표를 거꾸로 뒤집어야 할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부모는 데이비드를 마지못해 자신의 뜻대로 맡길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그렸습니다. 중요한 토론을 하기 위해 가족 모임에 피터는 사랑이 넘쳤지만 데이비드에게는 형식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로맨스나 아르바이트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현재 당신의 태도는 현명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투는 실망이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데이비드에 대한 그의 미래에 대한 깊은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데서 비롯될 수 있는 데이비드의 미래에 대한 제약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길을 찾는 데 있어 선택의 여지가 많은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가 오면 피터는 아들이 어린 시절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랐지만 데이비드의 반응은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였다. 그는 쿨한 미소를 지으며 아무 상관도 없다고 반박했다. 내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고 캐시와 나는 음악계에서 우리의 길을 추구할 것이다. 해피 여자친구 이름은 뭐 음악에 관한 거 있냐고 물었더니 데이비드는 뿌듯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난 너도 너처럼 필사적으로 일하고 아빠는 나랑 안 맞는 그런 삶을 작곡하려고 노력 중이야. 좀 더 재미있게 돈을 벌고 싶어. 캐시와 놀면서 그는 그의 말을 통해 그가 형제들과의 대화에 대해 얼마나 거의 생각하지 않았는지 드러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음악으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고려할 때 캐시의 아이디어가 훌륭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계획은 너무 비현실적 같았지만 그는 다른 모든 옵션을 무시하고 음악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말했지만 내 말이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그는 그날 이후로 우리가 캐시와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한다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우리와 거리를 두었고 그의 학업 성적은 더욱 악화되었고 학교로부터의 전화는 더 빈번해졌습니다. 그를 붙잡고 설득하려고 수없이 시도했지만 점점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계속 대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잘 들어라. 이대로 계속하는 것은 내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제대로 생각해봐. 그렇지 데이빗 가면 후회할 거야. 그러니 제발 우리의 조언을 들어주세요. 뻔뻔스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는 데이빗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랐지만 그는 우리의 소원을 차갑게 비웃기만 했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설득은 효과가 없었고 데이빗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터와 나는 얼마나 눈물 흘리며 지냈는지 셀 수 없습니다. 데이빗은 우리의 이야기를 일편단심으로 듣고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그가 우리의 고민을 전혀 듣지 않고 마치 낯선 사람인 것처럼 우리와 거리를 둘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평소와 같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피터는 업무에 꼭 필요한 문서를 가까이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가족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 금고의 비밀번호는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비상시에 대비해 많은 양의 캐스트 도 금고에 보관해 두었는데 어느 날 밤 금고 안에 있던 현금과 서류가 소리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전날 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회사에 대한 대출을 확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피터는 상당한 양의 현금과 중요한 서류를 포함한 우리 집 금고의 내용물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것을 깨달았지만 피터는 말했습니다. 어딘가에 있을 텐데 같이 찾아보자. 정신을 차리려고 집 안 구석구석을 수색했지만 소용없었고 금고의 내용물이 없어진 것은 하락세의 시작이었고 결국 우리 회사는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중대한 상황에서 회복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빚은 감당할 수 있고 곧 새 직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피터는 고난 속에서 삶을 재건해야 하는 새벽의 과제에 직면했을 때 격려했습니다. 소규모 기업에 취직하고 함께 행정보조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20세였던 데이비드는 집에 오기보다 여자친구 캐시와 함께 지내던 데이비드가 회사의 몰락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서서히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반응은 차갑고 초연했어. 나는 이곳을 떠난다. 뒤를 돌아보며 수수께끼로만 대답할 수밖에 없었지. 계속해서 너희들 빚이 있구나. 진짜 난장판이네. 그런 일에 끌려가고 싶지 않아서 이건 작별 인사를 하며 그 순간 그는 앞으로의 투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그를 붙잡을 힘이 완전히 상실된 것을 느꼈고 자신의 문제에 그를 연루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솔직히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궁극적으로 피터와 나는 부부로서 서로를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피터는 오랜 친구의 권유로 열심히 일해 다시 경영의 세계로 뛰어들었고 약간의 행운으로 새 회사가 상장되면서 모든 빚을 갚았고 우리는 늘 꿈꿔왔던 샬롯의 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터는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친절하게 답해줬습니다. 아니, 피터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금고에서 사라진 서류와 돈은 10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고 있었고 피터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겨낸 시간은 나에게 엄청나게 행복했지만 장례식이 끝난 후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상실감에 압도되어 우리 아들 데이비드가 집을 떠난 이후로 거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를 장례식에 초대할지 논의했지만 결국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행방도 모르고 장례식이 끝난 뒤 심적으로 지쳐가는 동안 나는 아직도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기억에 남는 금발의 화려한 옷을 입은 눈에 띄는 외모의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실례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조용히 물었고 그들은 나의 대답에 활짝 웃었습니다. 질문이요. 진지하게 당신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네요. 정말 안타깝네요. 그 남자가 계속해서 처음에는 그 사람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가 말하면서 그 사람이 그녀의 아들 데이비드라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왜 당신을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요. 감동적인 재회였을 줄 알았는데 데이비드가 농담을 했고 옆에 있던 여자가 또 웃었고 이 여자는 누구일지 내가 더 물었지. 엄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데이비드는 캐시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웃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랑 잘 어울리지 않는 태도가 흘러나왔어. 우리 이제 정식으로 결혼했으니까 캐시는 내 딸이야. 운이 좋았어. 맞아. 그들은 유쾌하게 말했지. 그들의 웃음은 내 귀에 달라붙었고 내 안에서 분노가 솟아올랐어. 그 순간에는 그들의 결혼이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 아침 난 그들의 무감각한 행동을 감당할 힘이 없다. 볼 일 없으면 나가라. 내가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지만 데이비드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 그래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어떤지 내 얼굴을 보러 왔다. 말을 잇지 못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데이비드는 이미 그 사실을 알면서 웃었다.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굴 수 있었는지 죽은 남편을 생각하면 또 눈물이 흘렀다. 여기가 새 집이구나. 예쁜애 그랜드는 당신이 사는 것 같군요. 어서 엄마 유산은 아이의 정당한 권리야. 어떻게 생각하든 변하지 않을 거야. 말을 남기고 부부는 여전히 웃으며 문 밖으로 나갔어. 그들이 으스대며 다음번에 우리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게 놔둘 수 없었어. 남편이 힘들게 벌어들인 유산을 이런 무자비한 손에 맡길 리가
없었어. 슬픔을 털어내고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어. 오랜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복잡한 심정을 공유하고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보자고 다짐하고 그 큰아들과 아내가 노크를 하러 왔어요. 데이비드가 기대감을 품은 채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유산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알았어요. 오고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이 집은 엄청나게 넓어요. 비현실적이에요. 진심으로 내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고 싶어요. 여기 살아. 잠재적인 구매자처럼 보였던 캐시는 집 구석구석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데이비드의 동급생이었고 이제 30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 나이에 그녀의 행동에 다소 소름이 끼쳤습니다. 나는 그녀를 일단 거실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요즘 잘 지내냐고 묻는 질문에 데이비드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 장난이 섞였어. 나쁜 일이 뒤섞여 있었고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돌고 있었어. 내가 먹는 건 풍조에 어긋났어. 별 문제가 아니었어. 자부심 나는 일과 아이들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어깨를 으쓱하고 아이들을 기쁘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권리도 가질 계획이 없습니다. 캐시는 데이비드의 시선에 동의하며 정확히 아이들은 너무 문제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우리처럼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녀의 말에 절대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둘 다 거의 다시 웃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제를 바꾸고 상속에 대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피터가 데이비드에게 정말로 그것을 전달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경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자 그의 표정 갑자기 심각해져서 급한 일인 듯 몸을 기울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기대했던 유산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유언이 있다고 뻔뻔하게 알렸어요.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 대화가 첫 징후를 가져왔습니다. 데이빗이 불안한 듯이 묻기 전에는 온통 미소 짓고 있던 부부의 얼굴에 우리의 상속 몫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나는 차분한 어조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유언장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상속에 대한 기대가 뚜렷했습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로서 불안한 마음이 이해되었습니다. 유언장을 열고 확인해야 할 때 다음 단계를 설명했습니다. 연락할게. 연락처를 교환한 후 그 목적으로 연락처를 교환하자 방에서 나가라고 재촉했다. 데이비드의 눈이 뭔가를 찾는 듯 방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더니 마침내 나와 시선이 마주쳤다. 야, 데이빗이 예리하게 관심을 가지고 물어본 그 털은 정확히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내가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내가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다는 것만 알아두어라. 또 올게. 남편에게 하는 듯이 중얼거렸는데 다음 날 데이빗이 또 혼자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어제 일을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이 왜 그렇게 빨리 돌아왔느냐. 나는 다소 차가운 어조로 물었지만 데이빗은 미소로 냉기를 누그러뜨렸다. 어서 너무 격식을 차리지 말고 우리는 유일한 혈액 등급 가족이니까 마음을 더 열어보세요. 제가 이 사과를 사드렸어요. 엄마 맛있으니 껍질을 벗겨주시겠어요? 그래서 데이비드가 저에게 안에 비닐봉지를 건네줬어요. 아름답게 빛나는 빨간 사과 5개를 그림의 일부처럼 배열하고 놀랐어요. 너무 많이 물어봤어야. 사과를 좋아해서 조금 아낌없이 사줬어. 엄마 이제 예전처럼 껍질을 벗겨줄래? 데이비드는 머뭇거리며 웃으며 말했다. 사과를 가져오려는 데이비드의 의도를 감지하면서 사과 5개를 껍질을 벗기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어쩔 수 없다며 부엌으로 갔다. 사과 하나하나가 벗겨질 때마다 효율적으로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계획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순조로운 진행에 고마움을 느꼈지만 사과 껍질을 벗기고 정리를 마친 아들에 대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데이빗이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데이빗을 부르자 아들은 깜짝 놀란 듯 서둘러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달려드는 무슨 일이야? 괜찮아? 걱정하며 물어보니 별거 아니야. 데이빗이 가져온 사과를 깨물며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지켜보던 나는 두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말하자. 하루가 조용히 지나갔다가 또 하루가 흘렀다. 초인종 소리에 이끌려 다시 왔습니다. 나는 현관문을 열었고 데이비드와 캐시는 단정한 옷을 입은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해리스입니다.
나는 해리스의 정중한 인사와 자기소개를 관찰했습니다. 해리스 씨는 무엇입니까? 오세요 직설적이면서도 차분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사실 저는 변호사이고 당신 아들의 요청에 따라 오늘 동행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존경심을 더해 응답했습니다. 나는 그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내 시선은 그를 스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보는 사람이 방문해서 공지를 하니까 아침 일찍 좀 불편하시더라도 들어오세요. 집에 초대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끼어들어서 죄송해요. 해리스는 조금 불편하다고 고맙다고 하고 자리에 앉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주위에 해리스가 오늘 방문 목적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유족들과 만나서 사과드립니다. 고인이 된 남편의 유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왔습니다. 정말 갑작스럽습니다. 미리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리스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조용히 그의 반응을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해리스는 자신있게 계속했습니다. 당신의 아들과 그의 배우자는 유언장이 어디에 있는지 검토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매우 직접적인 요청입니다. 유언장은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데이비드와 해리스는 눈빛을 교환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히 그러면 해리스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던 위를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데이비드와 캐시는 신뢰합니다. 샬롯은 잠시 시간을 내어 윌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리스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내가 남아있는 동안 혼란스러워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앉아있어. 난 당신과 잘 아는 사이가 아니야. 나를 성으로 불러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여기서 이 유언장을 열어야 할 이유가 있니? 나는 해리스에게 질문을 던졌다. 대답을 하려고 애쓰는 듯 이마에 살짝 기름을 바르고 데이빗에게로 향했다. 데이비드는 깊은 한숨을 쉬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유언장을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언장을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빨리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마지못해 일어서서 모두가 저를 따라 금고가 있는 방으로 따라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금고의 무거운 문을 열고 괜찮으시다면 봉투를 꺼냈습니다. 해리스가 봉투를 받으려고 손을 뻗으면서 말한 내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지지 마세요. 먼저 확인하는 것은 제 책임입니다. 잠시 불만스러운 표정이 해리스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것은 곧 사라졌고 그는 다시 차분한